네, 두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선생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라 다른 분을 인터뷰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그 채널에서 나오는 영상들이 지리로 역사를 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번 전문가, 이 교수님이 약간 이 지도로 보는 세계사 방면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책을 쓰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온 그 발밑이 세계사라는 책을 쓴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진주교육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그 지리 교육을 전공으로 하면서 이제 그 역사 지리, 그러니까 이제 그 지리학의 관점에서 어떤 역사, 문명사를 이제 그 재해석하는 그런 일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 두 선생의 역사 농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전문가 분이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은요, 진짜로 뭐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초한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나폴레옹 전쟁까지를 전부 다 지정학, 지리로 보는 이렇게 관점에서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책을 제 컨텐츠를 만드는데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 제가 정말로 궁금한 그런 주제만 가지고 몇 개의 주제를 뽑아서 그 교수님께 한번 인터뷰 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들어가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두강생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갈 테니까 교수님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요, 팍스 몽골리카와 실크로드의 부흥이라는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 제국의 이 세계 정복을 지정학으로, 이 지리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기후와 인구로 보는 몽골 제국의 팽창사라고 이제 부제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독특한 게 그겁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몽골족이 분열했다라고 지금 처음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기후 변화가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자면은 기온이 굉장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강수량이 갑자기 많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강수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뭐 홍수가 일어난다, 아니면은 뭐 자연재해가 빈발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그 아무리 강대한 제국도 뭐 굉장히 그 잘 나가던 민족도 아주 몰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9세기, 10세기부터 그 북유럽 평원이 따뜻해지면서, 맞습니다. 네, 프랑스나 영국의 어떤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쪽 왕국들이 되게 커졌다.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뭐 소빙하기, 한 17, 18세기 때 소빙하기 때문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가능해졌다라는 등등이 어떻게 보면 지리가 이 인류사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몽골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몽골. 당연히 몽골인의 땅이죠. 네, 그렇죠.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몽골인들의 땅, 뭐 한 12세기, 13세기부터 아닌가요? 대략 뭐 한 그쯤입니다. 네네. 뭐 조금 더 일찍 한 9세기, 10세기 뭐 그쯤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원래 이제 몽골 땅, 그 땅은 그 있었지만은 옛날에 몽골을 안 물렸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지금 몽골인들은 어디서 왔냐 하면은요, 그 만주하고 몽골 사이에 있는 그 다싱하는 산맥. 그렇죠. 만주의 사실상 맞습니다. 지리적 경계죠. 그 샤오싱하는 산맥이 이 일대에 살던 수렵 채식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 9세기, 한 10세기 무렵에 원래 이제 그 몽골에는 뭐 아주 옛날에는 뭐 휴누족도 살았고, 그렇죠. 뭐 돌골족도 살았고, 위구르족도 살고 그랬었는데, 그 이 일대가 이제 그 무주공산처럼 되면서 이제 그 산을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유목민으로 바뀐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선비족이 살던 동네 아니었나요, 옛날에? 뭐 맞습니다. 그쵸, 지금은 뭐 몽골인 때문에, 정확히는 칭기스칸 덕분에 그 몽골 땅이 됐지만은 옛날에 뭐 흉노족, 뭐 선비족 뭐 등등 여러 이제 그 다양한 기마 유목민이 살던 그런 이제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내려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목 생활을 쭉 하고 살았던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목하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 산에서 수렵 채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 왜냐면 수렵 채집은 식량 생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유목을 하는 과정에서 대략 이제 그 12세기 초반 그리고 12세기
12세기 후반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몽골 스텝 일대에는 굉장히 좀 기근이 들어버립니다. 아, 그때 12세기요? 네네. 그쵸. 한마디로 칭기스칸이 등장하기 한두 세대 전입니다. 많게는 3세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이제 그 기후 변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뭄이 들어버리면은 이제 그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네. 그 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 스텝지대, 사실은 스텝지대라는 것이 이제 그 강우 수량이 대략 한 250에서 500mm 사이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평균 강우 수량이 이제 그 1300에서 1500mm 사이인데요. 그렇죠. 그 이제 250에서 500mm 사이면은 그 농사는 못 짓습니다. 그렇죠. 이런 곳은 그 비가 굉장히 적게 내리기 때문에 나무도 안 자라고 농사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어떤 그 유목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목축업, 그러니까 이제 그 정주에 사는 목축업도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그 스텝 기후는 일종의 건조 기후의 일종인데요. 그렇죠. 사막보다는 그나마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 풀이 듬성듬성 자라는 그 초원은 생겨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250mm 강수량, 연강수량이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제 사막입니다. 거죠. 그래서 500mm는 주로 이제 그 중국 그 만리장성이 500mm 이상과 이후를 가르는 지리적 기후랑 굉장히 기후대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만리장성 북쪽을 그래서 이제 보통 유목지대, 스텝지라고 하죠. 엄밀히 말하면 두 지역의 어떤 경계선에 쌓은 게 그 만리장성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농경민들도 가뭄이 오면은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유목민들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농경민들은 그래도 이제 그 어떤 그 정주를 하니까 인프라 같은 것들을 그래도 구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목민들은 정주 생활이 안 되니까 이런 그 기후재난 이런 데 더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이제 그 어떤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통일된 체제 이런 걸 못 이루고 있었는데 몽골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살기가 힘들어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더더욱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제국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오히려 많이 몽골족들 자체가 분열되어 있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기후변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스텝 지역의 기근에 따른 것이었다. 그거랑도 이제 관계가 상당히 좀 적지가 않다. 100% 이렇게 그 기후변화만이 원인이었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지만.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이제 제국으로 발돋움하기 직전에 이제 몽골족을 징기스칸이 통일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기후에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보다도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네. 이렇게 그 제국으로 팽창하는 네.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 이득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아, 그럼 이제 분열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징기스칸의 아버지도 죽고 맞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기후 때문에 있었는데, 몽골족을 통일하는 과정은 순전히 이제 징기스칸의 개인기로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제 그 몽골인들이 보면은 어쨌든 분열이 돼가 있었지만은 네. 어쨌든 자기들도 강해지고 싶다 하는 열망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자, 우리가 그 기마민족, 유목민 하면은 그냥 똑같은 것 같지만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성비족 다르고 뭐 흉노족 다르고 뭐 몽골인 다르고 이런 식입니다. 자, 몽골인들을 가장 괴롭혔던 그 나라 내지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몽골인들 뭐 여진족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여진족, 몽골인 하면은 네. 뭐 똑같은 줄 아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오. DNA 분석을 해봐도 차이가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여진족들은 사실은 반농 반유목민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만주 일대는 요즘에는 굉장히 그 공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인데 네. 과거엔 기술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죠. 막 풍요롭진 않아도 사실상 뭐 20세기 들어서 만주가 맞습니다. 이제 조금 풍요로워진 거지. 맞습니다. 막상 그 전까지만 해도 만주가 사람 살기는 쉽지 않은 동네였죠. 어려웠죠. 그래도 이제 몽골보다는 그래도 나았던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정체성, DNA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중국인들의 기록에 보면은 뭐 만주족이든 뭐 여진족이든 몽골족이든 전부 모랑캐 이런 식으로 쓰지만은 네.
정작 이런 그 기마민족 유목민들 또는 반농 반유목민들도 네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서로를 막 견제를 심하게 했던 겁니다.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여진족들도 어쨌든 이제 그 기마소를 능했기 때문에 네. 더더욱 몽골인들을 견제했지 않았겠나 그렇게도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가 잘하는 걸 제일 잘한다. 네. 그 이 여진족들이 정말로 이제 말을 잘 타고 굉장히 강력한 기병대로 이제 그 송나라 군대를 격파를 하고 중국 북부를 이렇게 집어삼켰다.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쪽의 몽골인들 아직까지 이제 그 강해지지는 못했지만은 그 이 몽골인들을 그냥 뒀다가는 자칫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말 타고 이제 활 쏘고 하는 걸 잘하니까. 그래서 이 여진족들 정확히는 금나라였죠. 그렇죠. 이 금나라가 어떤 식으로 탄압을 하느냐 하면은요. 네. 이 감정 정책이라는 걸 그 펼칩니다. 오. 당연히 이모션 감정이 당연히 아니고요. 네. 이 줄일 감자에다가 그 고물의 정, 장정할 때 정자입니다. 아, 네네네. 한마디로 이제 그 몽골인 청년들을 이제 그 줄인다는 뜻인데요. 오. 그 한 2, 3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금나라 군대가 이제 그 몽골에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도 없이 그 몽골인들 중에도 이제 그 싸움을 잘하는 젊은 청년들을 이 청년들을 이제 그 죽이든지 아니면은 붙잡아가서 이제 노예로 팔아넘기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중세식 제노사이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여진족도 거란족 예전 요나라 때 그런 식으로 관리를 당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상황에서 이제 송나라의 이제이로 성장을 하고 이제 거란을 물리친 입장에서 자기의 다음 느낌은 몽골이 될 것 같은데 쟤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감정 정책, 즉 이제 젊은 청년들을 학살하는 정책들을 계속 시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근 때문에 분열돼 있던 몽골 스텝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당장은 분열돼 있지만 그래도 이제 통일된 무언가를 굉장히 바래왔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기스칸이라는 히어로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뭉칠 수 있게 되었다. 맞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을 통일할 때까지는 징기스칸, 그러니까 기후적인 영향이 많이 없었다. 근데 그럼 그 이후에는 기후적인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약 한 10년쯤 전에 네. 이제 그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한 편 투고가 됩니다. 네. 아주 그 역사지리 계통에 아주 그 큰 그 임팩트를 주는 그 논문이었는데요.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 하면은 이제 그 몽골 일대 그 나이테 연구입니다. 네. 이 나이테의 특징이 보면은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에 따라 가지고 나무의 어떤 밀도 이런 게 막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 나이테를 보면은 북쪽, 남쪽을 볼 수 있어서 어디 조난당했을 때는 그런 걸로 보기도 좋다. 실제로 햇빛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나이테가 뭐 더 크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해당 연구에 따르면은요, 네. 이 1200년 전후, 그러니까 이제 그 칭기스칸이 몽골을 막 통일을 하고 네. 몽골 땅을 이제 몽골로 만들었을 때, 네. 그 무렵에 이제 몽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네.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립니다. 몽골 스텝에. 맞습니다. 오, 네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스텝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 심지어는 이 당시에 그 오아시스 주변의 사막이 초원으로 바뀌었다. 그 이런 식의 이제 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비가 내리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풀이 무성하게 자랐다. 자, 당연히 사람이 풀을 못 뜯어 먹겠지만은 이 몽골인들이 키우는 말, 뭐 양, 소, 얘들은 이제 굉장히 좀 그 먹이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첫째로는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몽골 같은 기마민족이 왜 무섭냐? 기마민족들이 특출나게 싸움을 잘하는 이유, 당연히 말 덕분입니다. 그렇죠. 한 명당 말 한 3마리, 4마리씩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아주 그야말로 비밀 병기가 아주 그 3배, 4배 정도로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소나 양까지도 이제 그 먹이가 많아졌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먹거리도 풍부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인구가 늘어난다. 왜냐하면은 인구 부양력이 늘어나니까. 특히나 이제 그 칭기스칸이 이제 그 통일한 무렵에 그렇게 됐다는 말은 네.
특히 이제 그 무렵부터 출산율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미 태어나고 성인이 된 사람들도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무기, 뭐 말도 따지면 무기죠. 네. 무기도 굉장히 강해지고 사람까지도 이제 그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병력도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몽골은 원래부터 이제 그 싸움을 잘했지만은 네. 정말로 이제 그 당대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세계사 시간에 그런 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란이랑 여진족이 남하하는 그 시기가 맞습니다. 그 북아시아의 기온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남하하게 되었다라는 제가 표를 자주 봤는데 예. 오히려 반대로 몽골 제국이 세계를 이렇게 정복해 나가기 직전에는 오히려 강수량이 많아져서 인구 부양력, 생산력이 맞습니다. 많아졌다로 이해를 할 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덧붙여가지고 이제 뭐 거란족, 여진족이 남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당시에 당나라가 망한다든지 네. 송나라가 굉장히 쇠퇴한다든지 하는 그 지정학적인 어떤 유리한 고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 당태종 때 이제 그 돌궐, 네. 당태종한테 멸망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제 당나라가 굉장히 강했을 때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돌궐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후 변화, 이제 그 주드라고 해서 한파가 막 닥치면서 네. 말 그대로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돌궐 지역은 추워지고 네. 당나라는 이제 그 따뜻해지고 강해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돌궐은 망했고 여진거란 같은 경우에는 때마침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네. 송나라가 쇠퇴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정학적인 그 덕을 좀 봤던 겁니다. 자, 지정학 얘기도 했지만은 네. 이렇게 이제 몽골 일대는 비가 많이 내려서 아주 강성해졌다. 네.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이유가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동북아 일대가 그 기온이 조금 그 낮아졌다. 이거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왜요? 이제 그 어떤 뭐 기압하고 뭐 기단 이런 것들의 관계죠. 자, 어쨌든 이제 그 몽골 같은 경우에도 기온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은 네. 어쨌든 비가 워낙 많이 내려주니까 그 낮아진 기온을 충분히 상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몽골 자체가 뭐 따뜻하거나 더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문제가 안 됐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 몽골은 그 조금 추워지긴 했어도 이제 그 비가 많이 내려서 덕을 봤다.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금나라는 원래는 이제 그 고향이 이제 만주 지방이었지만, 그렇죠. 이제 금나라가 되면서 이제 그 중국 북부 지방, 네. 이 양쯔강 양쯔강 북쪽으로 이렇게 그 정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베이징이 금나라 수도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 일대가 완전히 그 치명타를 입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몽골은 그 기후 덕분에 아주 그 강성해지고 몽골이 늘 주기적으로 사냥을 확산하던 금나라는 이제 그 기후 때문에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 제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시아, 특히 이제 북아시아의 기온이 떨어진 거는 맞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걸 영향을 미쳤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주 지역이나 이제 북중국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기온이 떨어진 거에 직격탄을 받은 반면에 이 몽골 지역 같은 경우는 기후적인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기온이 낮아진 것보다 강수량이 높아진 거에 더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이제 이 쇠퇴한 그러니까 기후에 타격을 받은 금나라를 더 손쉽게 공략할 수가 있게 되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농사를 짓는 것 같으면은 그 기온 저하가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렇죠. 금나라도 이제 원래는 반농 반유목이었지만은 이제 금나라가 되면서 이제 그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타격을 받은 겁니다. 몽골 같으면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지어도 아주 제한적으로 지으니까 어차피 뭐 기온 떨어진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원래 이제 추운 데서 이제 그 말, 양, 소 얘들 끌고 다니면서 이제 그 유목을 했으니까 이제 그 풀이 막 무성해지니까 오히려 이제 더 이제 몽골 같으면은 아주 그 기후 변화 덕을 톡톡히 본 겁니다. 그럼 이제 세계 제국으로 뻗어나가는 몽골 제국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금나라를 정복하고 송나라의 그 이후에 몇십 년에 걸쳐서 이제 정복이 됐지만
거기 말고도 그러니까 중국 지역, 동북, 동아시아 지역 말고도 몽골이 정말 많은 곳으로 뻗어나갔잖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지리적으로 이렇게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있나요? 굉장히 그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 것이요. 네. 아까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중국이 힘이 없어지면은 네. 뭐 여진족, 거란족이 남하를 했다. 그렇죠. 중국이 강해지면은 돌궐 제국이 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적대 지역 아니면 경쟁국 등등이 분열되거나 네. 약해지면은 이제 그 이웃 한 나라가 굉장히 덕을 보는 나라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몽골 제국도 굉장히 천운이 따랐었는데요. 네. 어떤 천운이었냐 하면은요, 이 칭기스칸, 몽골인들의 주적은 바로 금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원래 칭기스칸은 금나라를 쳐부수고 자기들을 학살하던 원수를 갚고 네. 그 중국 땅을 그 정복하자 그 정도였습니다. 네. 뭐 정복도 아니고 그냥 원수만 갚는 정도.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보면은요, 이 기마유목민들이 보면은 어떤 그 농경민을 완전히 정복하기보다는 네. 속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곡물을 뜯어내는 그런 식의 전략을 많이 취합니다. 네. 왜냐하면 유목민들이 보면은 싸움은 굉장히 잘하지만은 유목의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인구 부양력이 낮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복을 하면은 제대로 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굴복시킨 다음에 이제 그 속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곡물을 뜯는 게 더 효율적인 겁니다. 그렇죠.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워낙 그 당시에 송나라, 정확히는 북송이 이제 분열하기도 했고, 네. 이 여진족 같으면 일종의 반농 반유목민의 특성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 칭기스칸이 이제 금나라를 한참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서쪽에서 아주 그 변고가 터져버립니다. 네. 자, 몽골인들이 보면은 싸움도 잘했고 유목 생활을 했지만은 또 다른 밥줄이 하나 있었다. 뭘까요? 모르겠는데요. 바로 무역입니다. 무역.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요즘 같으면 무역을 한다. 네. 뭐 주로 이제 배, 네네. 아니면은 뭐 비행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자동차 이런 걸 쓰겠지만은 옛날에는 그 유목민들이 그 무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을 했으니까 말이나 낙타 같은 걸 타고 이제 그 무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동서양을 이어주는 무역로가 이제 맞습니다. 실크로드, 사막로나 초원길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맞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이제 남아시아나 이 해상무역은 이게 워낙 거치는 동네가 또 그렇죠. 많으니까 쉽지가 않았죠. 맞습니다. 지금처럼 뭐 증기선이나 그러니까 배 자체가 이렇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죠. 뭐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게 많았죠. 당연히 그 몽골 제국 칭기스칸도 당연히 금나라를 쳐부순다, 네. 복수한다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몽골 민족을 통일을 했으니까 네. 이제 그 먹고 살려면은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려면은 무역을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쪽으로 이제 무역 사절단을 보내는데요. 이 당시에 몽골 서쪽에는 호라짐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그 정복 왕조였었는데요. 일종의 그 이슬람계 그 국가였고요. 네. 그 당시에 호라즘의 술탄이었던 무함마드 2세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네. 칭기스칸이 항해하다 보낸 그 사신들을 네. 아주 모욕을 심하게 주고 네. 그걸로도 모자라 가지고 아예 참수해 버립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제 정복을 당연히 전쟁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호라즘도 굉장히 강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칭기스칸 군대 앞에 완전히 그 허망할 정도로 연패를 거듭하면서 네. 아예 그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네. 왜냐하면은요, 이 호라즘 제국 아주 거대한 제국이긴 했지만은 너무 빠른 속도로 팽창을 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적으로 어떤 그 단결 내지는 결속력이 굉장히 약해졌던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무함마드 2세도 굉장한 야심가였는데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야심을 갖고 있었느냐? 내가 이제 이슬람 문화권의 종주국이 되겠다 하는 욕심으로 군사력의 대부분을 어디에 배치를 하느냐? 아바스 왕조 그쪽으로 배치를 해버린 접경지대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란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이란 고원 쪽에 아파스 왕조를 압박하려고 남서부 접경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했는데 그렇죠. 막상 뭐 저쪽 북중부에서 뭐 까불고 있다곤 해도 맞습니다. 뭐 제대로 유명하지도 않은 놈이 뭐 사신 들고 왔다 갔다 거리니까 쟤들은 뭐야? 이러고 이제 그냥 참수를 시켰는데 그렇죠. 하필이면은 그게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징기스칸이었고 그리고 그 징기스칸 입장에서도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덤볐어도 막상 그때 무함마드 2세가 국방력을 그렇게 아바스 왕조 쪽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힘든 전쟁이 될 수도 있었다. 맞습니다. 아 여기에 덧붙여가지고요. 네. 몽골인의 특기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동전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 무함마드 2세가 아무리 봐도 이제 그 칭기스칸, 몽골 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사신을 그렇게 죽였다. 네. 얼마나 몽골을 우습게 봤으면은 사실은 죽였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를 잘못이 명백한데도.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적었던 병력을 굉장히 분산 배치해버렸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 호라전 제국 군대들이 이 몽골 군대한테 완전히 각기격파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몽골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로 칭기스칸의 영도 아래 똘똘 뭉쳤고 반대로 호라전 군대는 대부분 좀 충성심이 약한 용병들이었어요. 가뜩이나 분열한 데다가 이제 이 무함마드 2세가 지정학적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네. 몽골군에 대한 대비를 전혀 거의 안 해놓고도 이제 몽골한테 어떤 도발을 해버렸고 스스로.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작전까지 잘못 짜버리는 바람에 지리적인 작전까지 말 그대로 이제 그 거대한 호라전 제국이 하루아침에 와해돼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상 이제 그 실크로드 지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호라전 제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붕괴가 됐군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진짜로 이제 강성 뭐 그때 아바스 왕조가 제가 뭐 강성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제 중흥기를 겪긴 했지만 아바스 왕조 그러니까 아랍 지역 그리고 러시아 지역까지 멸망하게 된데도 뭔가 그 뭐 포인트가 있나요? 저희가 봐야 될? 당연히 이런 지역도 사실은 그때 이제 분열상이 상당히 컸다.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송나라, 네. 남송 하면은 굉장히 문약하고 네. 나약한 나라다. 보통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그 몽골 제국이 이 남송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네. 거의 뭐 수십 년, 5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남송 약하긴 했어도 그래도 이제 당대로서는 아주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송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군사력이 약했다. 물론 뭐 당나라, 명나라 이런 데 비하면은 강했다고는 못 보겠지만. 네. 사실은 좀 그 과장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죠. 나 그냥 멸망을 맞습니다. 계속 두들겨 맞은 맞습니다. 금 원에 맞습니다. 대해서 두들겨 맞은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사실상 몽골 제국에게 가장 오래 버텼던 제국이 또 남송이잖아요. 맞습니다. 40년, 50년 동안 버텼으니까. 그렇죠. 뭐 이제 그 막비라든지 아주 그렇죠. 군사 영웅기도 많고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그 키예프루스 공국이라고도 했죠. 네네. 뭐 정확히는 그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세 나라의 거의 공통된 조상인데요. 그렇죠. 키예프루스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상당히 좀 분열하고 몰락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때문인데요. 이 키예프루스가 전성기 때는 동로마 제국 못지않은 강대국이었다. 그 전성기 동로마의 위상은 요즘으로 치면 거의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십자군이 이제 그 레반트 일대를 그 정복을 하고 십자군 국가들을 세우면서 네. 지중해 무역이 이제 번창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불똥이 들어튀었느냐 키예프루스 공국으로 이제 옮겨가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때 키예프루스가 이제 발트에 맞습니다. 발트에서 쭉 와서 무슨 강이죠? 키예프 드니프로강. 맞습니다. 드니프로강에서 흑해로 빠져가는 이제 그쪽 무역으로 이제 성장한 나라인데. 그렇죠. 이제 십자군 전쟁 때문에 지중해 무역이 복원이 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돈줄이 끊겨가지고 이제 분열하고 몰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몽골 제국 칭기스칸 입장에서는 호라즘 대단할 줄 알았더니 막상 해보니까 별거 없네. 네. 금나라. 물론 뭐 호라즘보다는 오래 버텼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밀리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몽골 입장에서는 이제 인구가 막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속국으로부터 국물을 뜯어내는 그걸 넘어가지고 정말로 세계 정복을 할 만한 그런 힘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방파제를 할 만한 제국들, 뭐 키예프루스도 뭐 하나의 제국이라고 본다면, 맞습니다. 그 이제 각 중간중간에 호라즘 제국, 아바스 제국, 맞습니다. 금 제국, 그리고 키예프루스 제국들이 딱 하필이면은 그 당시에 쇠퇴를 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더 편하게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거죠.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해는 됐습니다. 예. 이해가 되면 여기서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한 이 몽골 제국이 건설되면서 갖는 어떤 지정학이나 지리적인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몽골 제국 하면은 아마도 이제 첫째로는 아주 그 싸움을 굉장히 잘했다. 네. 둘째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야만적이었다. 이런 이미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지금 우리가 읽는 역사 같은 것들이 보면은 몽골 중심보다는 네.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 이슬람 문화권 같은 몽골 제국한테 당한 이런 그 민족들, 나라들의 시각에서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좀 굉장히 몽골 제국, 몽골인들을 굉장히 그 잔혹하고 아주 그 야만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도 뭐 야만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렇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성을 정복을 하면은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 네. 이런 것들은 주로 정복 전쟁 초기였어요. 탕구트인가요? 거기 그 탕구트 쪽 아닌가요? 서하? 뭐 그런 쪽, 네네네. 서하 같은 곳. 그렇죠. 왜냐하면 첫째로는 이 몽골인들 워낙 이제 금나라한테 그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네. 정말로 그 분노, 뭐 피해의식 같은 게 쌓였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이 애초에 그 몽골인들이 전쟁을 했던 이유는 네. 사실은 어떤 그 무역로 확보가 무역로 확보 그리고 약탈 이런 게 목적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정말로 이제 아주 그 잔혹한 정말로 참 그런 그 야만적인 그 행동도 많이 했지만은 그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게 자꾸 줄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랬다가는 나만 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정말 제로섬 게임처럼 맞습니다. 내가 생존하려면 금나라가 없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무역로를 장악하려면 뭐 탕구트나 호라즘 제국 일부를 내가 장악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무역로건 그리고 약탈 무역 뭐 약탈이건 이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군사력을 이용을 했는데 이제 막상 우리가 어느 때서부턴가 제국이 되어가고 있네 라는 걸 인식할 때부터는 이제 이 아이들이 나한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식량을 줄 그런 사람들이 내가 굳이 죽일 필요가 있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융화가 됐다. 맞습니다. 죽일 필요가 없는 걸 넘어가지고 네. 죽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몽골 하면 몽골 제국 하면 이미지가 이제 하나가 있다 보니 그런 건데 시대적으로 이게 좀 바뀌는 이게 인식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몽골 제국의 특성을 보면은 네. 물론 굉장히 잔혹한 행동도 많이 했지만은 이런 식의 잔혹 행위는 보면은 소위 말하는 문명국 그러는 예를 들면 로마, 네. 뭐 중국의 여러 왕조, 네. 아니면은 뭐 서유럽 국가들도 똑같이 자행했던 그런 그 일들입니다. 네. 이 몽골인들이 보면은 그 제국을 어떻게 세계 제국을 건설했느냐, 굉장히 잔혹한 일면으로는 아주 포용적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종교의 포용적이었다. 전근대 시대 같으면은 종교가 다르면은 좀 사람으로 안 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네. 몽골인들은 첫째로는 이제 그 다른 종교, 뭐 그리스도교가 되었든 뭐 이슬람교가 되었든 뭐 불교가 되었든 다른 종교를 최소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참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세 시대라 하면 문화가 다르고 특히 종교가 다르면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대상으로 봤지만 사람으로 안 봤죠. 하지만 몽골 제국만큼은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포용적이었고 신경 거의 안 썼던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나중에는
원래 몽골인들 보면 탱글이 그래가지고 네. 일종의 그 원시 신앙입니다. 그렇죠. 나중엔 주로 이슬람교라든지 다른 네. 종교로 갈아타는 경우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교에만 관용적이었던 것이 아니고 네. 문화에도 굉장히 관용적이었고 그리고 실용성. 심지어 초창기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될 때조차도 네. 기술자라든지 학자라든지 뭔가 그 정복 활동에 도움이 되는 통치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우대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복주의 문화 같은 것들을 뭔가 좀 야만적인 문화, 뭐 이득 그 저질 문화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받아들일 거 철저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몽골 제국이 땅만 넓은 게 아닌 네. 유라시아를 하나 엮은 그 제국으로 만들어냈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실크로드라 그러는 것은 정말로 몇천 년 전부터 이제 그 있어 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실크로드를 보면은요,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물론 이제 뭐 배를 타는 것보다는 좀 덜 위험했겠지만 이 실크로드 역시 만만치 않게 힘든 일이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막길을 주로 가야 됐고 거기에 맞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으며 그 수많은 나라들 사이사이에는 그 유목 맞습니다. 이제 그 약탈하는 인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기후도 아까 제가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또 척박한 기후 중에 한 곳이니까 정말 목숨 내놓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가격이 엄청 뛰잖아요. 그런데 몽골 제국이 이 실크로드 일대를 통일을 다 해버리니까 그렇죠. 이 치안이 딱 잡혀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제 후대의 학자가 이제 평가를 기록을 한 게 있는데요. 네. 이 몽골 제국 치하에서 몽골 제국 그 지배 아래서는 네. 이제 그 황금 쟁반을 머리에 인 여인이 네. 해 뜨는 땅에서 해 지는 땅까지 아무런 위험성도 없이 혼자서 이제 그 여행할 수가 있었다. 물론 뭐 비유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렇죠. 굉장히 무역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고 안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그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다. 자, 무역이 활성화되면은 당연히 그 뭐 돈이 되는 물건도 오가지만은 네. 이걸 따라서 뭐가 오갈까요? 모르겠는데요. 정보하고 지식이 오갑니다. 아, 그렇죠. 왔다 갔다 하기 쉬워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동양 사람들은 서양을,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동양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지도 중에 보면은 왜 포닐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있죠. 네, 그게 15세기 초에 그 만들어진 태종 때 거잖아요. 지도입니다. 네, 네. 태종 때. 그 태종 초기의 지도인데요. 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그 서쪽에 보면은 굉장히 좀 그 실제보다 많이 그 축소되고 작기는 하지만은 네, 네. 아라비아 반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 대륙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그 현실에 안 맞는 엉터리 같은 거겠지만은 그 당시로 봐서는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 많이 나오죠. 혼혈역대 예. 국도 지도가 정말 허접한 지도가 아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그 뭐 고려 시대 조선 초기 이럴 때는 네. 그 서양 유럽의 존재를 거의 몰랐다. 그렇죠. 기껏해야 아라비아 상인들이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거죠. 거기가 거의 서쪽 끝이라고 맞습니다. 이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유럽까지 이제 그 알게 되면서 이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편찬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서양인들도 마찬가지. 뭐 한반도라든지 일본, 네. 뭐 중국 등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이제 그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마르코 폴로인가요? 당연하죠. 마르코 폴로. 자, 마르코 폴로가 쓴 책이 동방견물록이죠. 그렇죠. 이 책이 그야말로 그 팍스 몽골리카 시대 때는 유럽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렇죠. 자, 어째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느냐? 한마디로 그 유럽인들의 구비를 자극할 만한 내용들이 제대로 실려 있었던 겁니다. 실제랑 다른 이야기들도 많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들은 풍설만 가지고 썼던 얘기들도 많았는데. 사실은 학자들은 보면은 사료로서는 조금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영화라든지 뭐 그 TV 그 드라마라든지 네. 무슨 뭐 진지한 아니면은 뭐 학술적인 깊이가 있는 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뭐 돈을 번다든지 네네. 뭐 흥미를 끄는 것들 이런 게 더
주목을 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르코 폴로 자체가 진짜로 그냥 대중설을 쓴 맞습니다. 약간 그 로마인 이야기 쓴 시오노 나나미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그렇죠. 겁니다. 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가 역사책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소설책이죠. 논픽션 이게 약간 역사 에세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마르코 폴로도 그냥 뭐 세계인 이야기를 딱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렇죠. 문제는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네. 그냥 이제 그 재밌기만 쓴 게 아니고 노다지를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역에 가면은 뭐가 많다더라. 대표적으로 일본에 가면은 집집마다 금으로 지붕을 이고 있다. 눈 돌아가죠. 그러면 물론 뭐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서양인들은 완전히 그 눈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일본에 가면은 정말로 이제 그 신세를 고칠 수가 있다. 대대손손 정말로 그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서양인, 특히 서양인들이 보면은 아시아로 가서, 일본으로 가서 정말로 이제 그 대박을 터뜨리겠다. 신세를 고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그렇죠. 인도 항로를 개척하고 콜럼부스가 이제 배를 타고 대생을 넘는 그런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르코 폴로가 그러니까 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역사서로서, 그러니까 사료로서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지만 맞습니다. 그 세계사에 끼친 영향만큼은 정말 막대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엄청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왔군요. 왜냐면 항상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이렇게 몽골에 나오는 몽골 제국에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 이게 이거는 그냥 약간 사료로서는 쓸데없어라는 재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거를 재재평가가 또 가능한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군요. 어쩌면 그 마르코 폴로가 정말로 그 사실적으로 보고 들은 것만 썼더라면은 오히려 그 역사를 덜 바꿨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막상 진짜 니네 그 유라시아 대륙 끝에 가봤자 니들이랑 또 비슷하게 걔들 샌들만 입고 다니고 팬티만 입고 다닌다. 야 중국 애들도 별다른 거 없어. 야 차 유행한다 그러지? 거기 뭐 그거 물이 전부 다 흙밭이라서 차 마시는 거야 라고 썼으면 굳이 갈 필요 없다. 우리 충분히 유럽에서 행복하자 했을 텐데 딱 그겁니다. 이게 너무 진짜로 뭐 아주 유토피아처럼 그려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스페인, 포르투갈 그러니까 항해사들이 그렇죠. 무조건 아시아로 가자라는 그걸 일으킨 그런 영향을 미쳤군요. 굉장히 그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죠.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몽골의 분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아까 이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호라즘이 멸망한 게 그만큼 빠르게 정복 제국으로 발돋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의 제국으로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묶지 못하고 결국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그럼 실제로 몽골 제국의 분열도 뭐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될까요? 뭐 큰 틀에서 그렇게 볼 소지도 있겠습니다만은 호라즘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몽골인들이 야만적이었던 것은 조금 찬동하기 어렵다. 네. 칭기스칸이 왜 이제 위대하냐? 물론 우리가 보면은 단순히 그냥 뭐 대제국을 건설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몽골인들 입장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대제국을 건설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지금 몽골인들을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그 칭기스칸입니다. 그렇죠. 안 그랬으면은 다 분열돼가지고 뭐 역사에 사라졌거나 다른 민족 집단에 흡수됐거나 그랬을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칭기스칸은 통일만 한 게 아니고 민족을 만들었다, 영역을 만들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단순히 싸움만 잘한 게 아니고 아주 두뇌가 뛰어났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어떤 몽골인들을 단순히 그냥 이제 유목해서 먹고 사는 그 이상의 민족 집단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이 칭기스칸부터가 이제 인접 지역 또는 다른 이제 유목민들의 아주 선진적인 행정제도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 천호제라고 있죠, 천호제. 역사 시간에 배운. 이것도 원래 몽골인의 것이 아니고 칭기스칸이 이제 이웃 유목민족들한테 배워서 이걸 개량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이 외에도 역천제라든지 법률, 제도 등등 굉장히 어떤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팽창을 했지만은 호라즘하고는 다르게 지금
급속하게 커진 제국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제도라든지 법률 아니면은 교통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대로 닦아놓은 겁니다. 칭기스칸도 그랬고 그 후계자들도 그랬다. 그런데 왜 그 분열이 생각보다 빨리 됐잖아요. 그쵸. 거의 14세기 중반부터 분열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어떤 연구인지 아시는가요? 오, 어떤 건가요? 술 때문에 망했다. 이게 학술 논문인데요. 네. 이 몽골인들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늘상 이제 말 타고 다니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이락 그러는데 이 마유주를 마시긴 하지만은 아이락 술이 보면은 도수가 뭐 2도, 3도 그랬습니다. 네. 물론 뭐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제 뭐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유목하면서 늘 이제 그 말 타고 다니고 사냥하고 싸움하고 그러면은 그런 술 마셔줘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던 것이 이제 몽골 제국이 아주 큰 제국이 되고, 네. 뭐 칭기스칸이라든지 뭐 쿠블라이 칸 같은 이제 창업 군주들은 이제 좀 그런 게 덜했지만, 네. 제국이 커지니까 이 몽골의 지배층들이 어떻게 됐느냐. 말 타고 유목하는 대신에 이제 그 술 먹고 이제 그 맛있는 음식 먹고 네. 여기에 빠져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느 순간이 되면서 몽골의 지배층들이 이제 그 알코올 중독, 뭐 술병 아니면은 뭐 폭식, 성인병 이런 데 시달려가지고 40을 못 넘기고 다 요절했다. 그래서 망했다는 그 연구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술이 상징인 거고, 이제 그 어떤 부패와 향락에 빠지면서 지배층들이 자연스럽게 몰락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분 할둘이 나는 이제 그 이슬람 학자가 네네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몽골 제국이 그 다른 민족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보호하고, 네. 뭐 존중도 했다지만은 이제 그 노예로 부리거나 죽이지 않는다는 정도였지. 네. 엄연히 차별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히 이제 그 피지배 민족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독립 운동이라든지 저항 운동을 할 수밖에 없죠. 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건축학자분이 한 말을 보면은 네. 몽골인들이 이제 유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개를 그러죠, 개를. 그 천막집.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축술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해가지고 뭐 멸망했다 이런 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이게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정말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납중독설부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약간 폐기된 학설이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가톨릭 때문에 망했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리스도교 때문에 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워낙 많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몽골 제국의 멸망에도 뭐 술 때문에 망했다부터 심지어 건축술 그것도 되게 공감이 되기는 하네요. 예. 실제로 뭐 로마 제국이 3번 유럽을 정복했다. 그렇죠. 군사로, 법으로, 종교로 3번 통일을 시켰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몽골은 이제 그런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망했다. 그런 설도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고등학교 때 무슨 문제집에서 나왔나 교과서에서 나왔나 모르겠는데, 네네. 뭐 몽골인들이 그 싸움을 잘해서 중국을 정복했지만은 문화가 없어가지고 한족한테 흡수가 되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단지 그 방향 아니면은 내용의 차이일 뿐이지 몽골인들도 엄연히 그 문화가 있었고 제도가 그렇죠. 있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그 역찬자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파발 막 이런 것들. 네. 이런 게 다 몽골 제국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지리학자로서 이렇게 보면은요. 네. 그 지리학에도 보면 인구지리학. 인구가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보는 게 인구지리학입니다. 그렇죠. 이런 요인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몽골인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마유목민들이 보면은요. 네. 그 특성상 인구가 굉장히 적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아틸라, 옛날에 그 서로마를 멸망시킨 게 아틸라 제국 있죠. 네. 아틸라 제국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한 30만, 40만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많네요. 네. 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죠. 대제국을 그렇죠, 예.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기에는 또 많지 않은 인구. 로마 인구에 비하면은 택도 없이 적은 인구였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그 군인 그 전사, 네. 군인들의 그 수는
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럼 인구 비율이 엄청 높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몽골인들 유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농경 국가에서는 그 남자들 그 청년들을 다들 군에 끌고 가버리면은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 유목민들은 어차피 유목을 하니까 평시에는 이제 그 유목을 하면서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이제 필요한 그 유사시에는 이제 군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그렇죠. 정말 군, 농, 상인이 그냥 하나로 묶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은 그냥 다 군인이기도 하면서 심지어 농업, 그러니까 약탈도 하니까는 상인이기도 하면서 맞습니다. 또 생산력을 부양을 하니까 농민이기도 한. 딱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워낙 이 유목민들이 워낙 그 기마술 그리고 그 기마전법에 워낙 능하니까 네. 정말로 뭐 몇 배나 넘는 농경 군대를 이제 그 이길 수가 있었던 거지만은 네.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얘기가 다르겠죠. 사실은 그 몽골 제국 전성기 때 몽골인의 인구가 대략 한 100에서 200만 사이라고 보통 그 추정이 됩니다. 네. 뭐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은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에는 아무래도 적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칭기스칸 시대 때 워낙 그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인구가 폭증해서 그 정도까지 갔던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자 몽골 땅 그 스텝 지대하고 이제 그 농경 지대 네. 환경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경민이 그 스텝에 가서 그 유목 생활을 하라 못할 짓이겠죠.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 몽골인이 농경민의 땅에 가서 농사를 지으라 마찬가지로 못할 짓인 겁니다. 쉽지 않죠. 완전히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옛날이다 보니까 이 몽골인들은 일종의 그 특권층을 이루면서 따로 살았다. 애초에 그 환경도 다른데다가 지배층이다 보니까 아예 그 피지배층하고는 따로 떨어져 산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지만은 어떤 그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든 막 그 전쟁뿐만이 아니고 제도도 정비를 하고 법령도 정비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기들보다 몇 수십 배나 많은 뭐 많게는 그 수백 배나 많은 그 피지배 민족들을 몽고화시키지를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몽골 제국이 그렇게 분열해버리고 이제 그 몽골인의 땅은 이제 그 원래의 고향이었던 몽골로 돌아가 버린 게 아닐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세계를 주도했던 제국들을 보면 로마 제국도 맞습니다. 한족에 있던 뭐 한강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 말고도 그 나름의 그러니까 그 지역 아니면 세계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든지 맞습니다. 문화, 언어, 뭐 종교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막상 생각해보면은 몽골이 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세계인들을 하나로 묶을 만한 무언가를 그러니까 뭐 비전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어주지는 못했던 것 같기는 해요. 조금 그런 느낌도 드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몽골 제국이 분열이 됐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교수님도 부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실크로드의 부활이라고 하면서 이 티무르 제국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 또 티무르 제국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뭐 지리랑 연결을 지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어허. 자, 일단은 그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네네. 몽골 제국이 분열을 하면서 자가타이 칸국이라든지 뭐 이르 칸국 이런 그 칸국들이 다 이제 그 분열하고 몰락해버립니다. 네. 자, 이 와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이 티무르인데요. 네. 자, 티무르의 조상이 누구였을까요? 티무르의 조상은 그러게요. 누군가요? 칭기스칸입니다. 오. 이 칭기스칸의 그 집안의 후손인데요. 네. 단순히 그냥 몽골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실제로 그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기이긴 해도 왕가이긴 그렇죠, 했다. 맞습니다. 네네. 문제는 이 칭기스칸이 후예면서도 네. 칭기스칸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었다. 어떤 게요? 이 티무르는 사실 혼혈입니다. 오. 아까 이제 그 몽골인의 인구가 적었다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몽골인들도 물론 몽골군이 굉장히 강했지만은 네. 아무리 몽골군이 강해도 그 군대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다른 기마유목민들을 일종의 보조 병력으로 썼던 겁니다. 대표적인 그 집단들이 그 튀르크, 뭐 지금 튀르키예도 이제 튀르크지만은 그렇죠. 이 튀르크 민족은 굉장히 그 중앙아시아 전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뭐 스탄 국가들, 카자흐스탄부터 맞습니다. 뭐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들도 튀르크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쪽이 더 이제 튀르크 DNA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튀르크인들은 보면은 사실은 좀 서양인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혼혈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니까 아랍인들이랑 많이 섞인 거고. 그래서 저도 보면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여행도 갔지만 예. 카자흐스탄 쭉쭉쭉 가면은 이게 확실히 외모가 카자흐스탄으로 갈수록 좀 더 몽골인들스럽고 그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내려올수록 더 튀르키예랑 비슷해져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죠. 어쨌든 이 튀르키예인들이 그렇게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가고 네. 그 서양 유럽 가까이까지 퍼져갔던 이유가 바로 그 몽골 제국의 세계 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튀르키인들이 그 몽골인들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퍼져나간 겁니다. 이 티무르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몽골인이지만은 튀르키인 혼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티무르는 굉장히 그 명문가의 후손이지만은 이제 굉장히 몰락한 신분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몽골 제국이 이제 그 분열을 하면서 네. 자기가 속해 있던 차가타이 칸국이 분열을 하면서 네.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대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는 이제 몽골의 지배를 받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인의 지배로 인해서 그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주로 이제 몽골인들과 튀르키예 그러니까 튀르크계의 혼혈, 그 타타르 튀르크라 그러나요? 튀르크 타타르라 그러나? 그 따로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튀르크 타타르인들이 중앙아시아의 주류를 어느 정도 이루게 됐는데, 맞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또 몰락한 왕가의 후손인 티무르가 맞습니다. 이제 그들을 또 규합해서 맞습니다. 하나의 제국으로 발돋움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실크로드가 언제까지 이어졌을까요? 실크로드가 뭐 대항해 시대 이전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 19세기까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19세기까지요? 맞습니다. 1800년대까지? 우리가 서양사 위주, 유럽사 위주로 이제 세계사를 보니까 이제 망각하기 쉬운 부분인데, 사실 실크로드 무역로는 오스만 제국 때문에 네. 그 15세기 중반 이후에 그 유럽하고 이제 유럽과의 그 연결고리가 막혔다 뿐이지. 네. 이제 뭐 오스만 제국, 지금 이란에 있는 그 사파비 제국, 네. 뭐 인도의 무굴 제국, 네. 뭐 아니면은 뭐 청나라 등 네. 계속해서 무역으로 썼던 겁니다. 유럽 이게 오스만 제국 때문에 유럽이 안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지 유럽을 제외한 다른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꾸준하게 실크로드가 연결이 됐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실크로드의 수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티무르 제국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차가타이 칸국, 뭐 일칸국 이런 나라들이 네. 와르르 무너지고 사분열되었다. 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그 실크로드의 그런 수명이 훨씬 짧아졌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티무르가 굉장히 물론 티무르도 뭐 잔혹 행위도 많이 했지만은 어쨌든 아주 그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이 제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속이 되면서 실크로드 무역이 굉장히 좀 몽골 제국이 망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다. 몽골 제국이 분열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를 오아시스 지역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실크로드 중간 기지들 이 지역이 또 수많은 뭐 다른 부족들, 그렇죠. 민족들에 의해 사분열될 수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분열대로는 티무르 제국이 딱 잡아서 맞습니다. 최소 이 동네만큼은 분열되지 마라고 잡은 덕분에 19세기까지 이 실크로드가 계속 이용이 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티무르 제국으로 볼 수가 있군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티무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네. 잔혹한 그런 이제 그 정복자기도 했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아주 그 지식, 그냥 이제 그 전쟁하고 정치하는 머리만 뛰어났던 게 아니고 네. 어떤 문화, 교양 수준도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이 티무르는 사실은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자만 몰랐을 뿐이지 당대 이슬람교 학자들하고 이제 학술적인 토론을 즐길 정도. 어지간한 학자들보다 이제 그 학식이 더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칭기스칸도 그랬지만은 네. 이
티무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륙, 학살을 숱하게 저질렀지만은 네. 그 와중에서도 예술가, 기술자, 건축가, 학자 이런 사람들은 아주 우대를 하고 보호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약탈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은 뭐 어떨 때는 학살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내비두든지 뭐 했겠지만은 네. 그런 이제 지식인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납치까지 해가지고 끌고 왔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일대 문화가 이 티무르 르네상스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로 이제 꼽히게 되는 겁니다. 티무르 제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계사에 끼치는 영향이 많았군요. 엄청나게 많았죠. 저도 뭐 잠깐 이거 촬영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티무르 제국이 실제로 그냥 역사에만 영향을 남긴 게 아니라 지금 스탄 국가들의 뿌리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심지어 무굴 제국, 그러니까 인도의 지금 원형을 갖춘 맞습니다. 근세 제국이라고 불리는 무굴 제국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티무르 제국도 나중에는 이제 분열하고 멸망을 하지만은 이 티무르 제국이 어떤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네. 심지어 티무르 제국의 천문학, 뭐 건축술 이런 것들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울룩백이라는 이제 티무르의 손자 3대 네. 이제 임금인데 네. 이 사람은 아주 위대한 천문학자였어요. 네. 제가 알기로 무슨 소행성이었나 어떤 천체에도 네. 이 울룩백의 이름을 딴 천체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 왜 이제 근대 과학이 보면은 천문학의 발달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처럼 이렇게 문화, 뭐 학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론 티무르 제국은 망했지만은 이후에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땅은 물론이고 영역하는 땅,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땅만 뺏은 게 아니고 네. 티무르 제국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어떻게 보면은 중앙아시아 정말로 수천 년 전부터 뭐 흉노족, 돌고족 등등이 뭐 스키타이족 등등이 이렇게 이제 무역도 하고 뭐 농경민들 약탈도 하고 했지만은 네. 지금 모습을 이제 그려낸 것, 일단은 몽골 제국이 토대를 세우고 티무르 제국이 이제 밑그림을 그렸다. 그러고 나서 이 티무르 제국도 망하지만은 네. 그 이후에 이제 역사 지리적인 여러 가지 변화, 발전을 거치면서 지금 중앙아시아 지도에 어떤 색이 입혀졌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무굴 제국. 무굴이 무슨 뜻일까요? 몽골. 몽골입니다. 몽골. 네. 자, 정확히는 이 몽골에서 갈라져 나온 게 아니고 티무르 제국에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 무굴 제국을 세운 사람이 바부르인데요. 네네. 원래 이 바부르가 원래는 티무르 제국의 일종의 영주였습니다. 그렇죠. 장군이었다고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티무르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을 세운 우즈베크인들이 이 바부르의 영지를 완전히 휩쓸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부르는 고향에서는 더 이상 바부치고 살 길이 없다. 해서 이제 고향을 잃으니까 일종의 영주에서 산적으로 이제 전락을 합니다. 문제는 네. 이 바부르가 이제 그냥 산적으로만 머무를 그릇이 아니었는지 네. 이제 희망의 땅을 찾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심지어 그게 그냥 남쪽도 아니고 힌두쿠시 산맥 세계에서 가장 험악한 산지를 넘은 거잖아요. 물론 옛날부터 이제 교역로로 쓰이긴 했지만은 그냥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교역로가 아니고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런 교역로였습니다. 그걸 넘어가서 델리 술탄국이라는 이제 몰락해 가던 왕조를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네. 이 당시에 델리 술탄국이 동원했던 군병력이 바부르가 동원했던 병력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바부르가 델리 술탄국을 이겼느냐? 네. 이것도 이제 물론 뭐 바부르가 위대한 지도자였다, 지휘를 잘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건 역시 지리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델리 술탄국의 이제 비장의 무기가 뭐였을까요? 코끼리인가요? 좋습니다. 맞아요? 네.
이때 이제 델리 술탄 군대가 코끼리를 동원을 하는데요. 당연히 코끼리 무섭죠. 그렇죠. 바브르가 동원한 비기가 뭐였을까요? 뭐 말 말고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당연히 말입니다. 정확히는 군기병. 네네네. 당연히 그 몽골 티무르 제국의 후예니까 가능했던 일이고요. 네. 둘째 비기가 뭐였을까요? 뭔가요? 총포였습니다. 사실은 이 총포라는 것이 원래는 중국에서 화약이 나오잖아요. 네. 이것을 몽골 제국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화약 무기를 흡수해가지고 네. 공성전에 씁니다. 따지면 그것이 이제 티무르 제국을 거쳐가지고 바브르한테 흘러들어와 전해졌다. 그 당시 아직 무굴 제국은 열병기를 쓸 때가 아니었군요. 아직 화기를 쓸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네. 군기병 전술에도 약했다. 이 바브르가 보면은 어떤 전술을 쓰느냐. 네. 아무리 총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군기병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네. 코끼리 앞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브르가 어떤 전술을 짜느냐. 이제 그 전선 앞에 그 수레. 네. 수레를 잔뜩 깔아놓습니다. 그 뒤에서 총포를 사격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코끼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총포 소리에 놀라가지고 좀 속된 말로 미쳐 날뛴 겁니다. 한마디로 아군들은 막 공격을 하면서 진영이 연막이 되는 거죠. 근데 수레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나요?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은 수레가 없으면은 일단은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자칫하면은 코끼리를 막는 용도로 있겠지만은 네. 저기 어떤 화살 같은 것들을 이제 막을 그것도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했다지만은 그래도 이제 델리 술탄국 몰락했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완전히 망한 나라도 아니었고 병력은 훨씬 많았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코끼리가 그렇게 이제 무력화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그 당시의 총포, 요즘 총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제 불 땡겨서 쏘는 그런 화성총, 구식대포였고, 네. 예를 들어 총 같으면 1분에 한두 발 쏘는 것도 힘들 정도였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브르가 정면에는 이제 총포 부대를 이제 배치를 하고, 이제 측면에는 어떤 부대를 배치했느냐? 바로 군기병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총포로 이제 기선제압을 한 다음에 군기병을 활용해가지고 그야말로 사정없이 이제 델리 술탄 군대를 무력화시켰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군기병을 활용해가지고 완전히 유린해버린 겁니다. 측면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처음에는 이제 아예 전면전으로 벌어질 것처럼 강대강으로 코끼리병 대 군기병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딱 이게 앞에 전면에 코끼리병이 나오면은 그걸 맞습니다. 수레로 약간 배리어를 짜고 맞습니다. 총포로 정신없이 만든 다음에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열이 흐트러진 틈을 타서 군기병으로 이제 측면을 공격해서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런 것도 따지면은 이제 단순히 바브르가 아주 용맹했다. 네. 또는 군사적인 천재였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몽골 제국, 티무르 제국의 유산이 인도까지 가서 이제 그러지 못했던 인도를 정복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몽골 제국, 티무르 제국의 실크로드 덕분에 맞습니다. 총포, 화약이라는 그렇죠. 열병기가 이제 본격화된 게 굉장히 빠르게 흡수를 했고 기술력 덕분에 어떻게 보면 무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네,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제 더할 말은 딱히 없습니다. 네, 우선 발밑의 세계사 몽골 제국과 티무르 제국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리로 확실히 보니까는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두강생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다음 편들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우선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강생 여러분, 이렇게 발밑의 세계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반응이 더 좋으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지도 위로 세계 여행을 떠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